계급장도 없는 여군쯤으로 여기며 함부로 모욕을 퍼붓던 중령. 하지만 그가 건드린 상대는 전군을 움직이는 합참차장 삼스타였다. 그날 복도에서는 한 사람의 권력이 무너졌고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지를 흔드는 총성과 모터음이 돋는 찰나 경기 파주 제7군수 지원단은 일순간만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장병들의 표정에 머무른 것은 편안이 아닌 깊은 공포의 흔적이었다. 갓 기동을 끝낸 차량들이 경납고로 들어오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전복의 부대원이 내무반으로 걸어갈 짧은 찰나. 이 부대의 참된 두려움 훈련의 고통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예상 불가능한 돌풍이었기 때문이다. 그 돌풍의 핵물자 대대장 박동건 중령은 금방 본인의 군용차로 내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의 매서워진 눈이 방금 차량에서 내려 거수형 붙이는 운전병 김일병의 군화발에 꽂혔다. 김일병, 예, 대대장 참 군화가. 이게 현역 군화더냐? 아니면 어제 박고랑에서 단매다 온 농군 장화이냐? 윤기는 집어치고 흙먼지 한 톨 완벽히 못 닦는 놈이 누굴 모시고 전쟁터 돌아다닐까? 지금 운동장 20바퀴만 대대장 방금 야외 야전 훈련을 끝내고 와서 김일병의 변명은 박중령의 매서운 눈빛에 짓눌려 박살 나버렸다. 입 닫아라. 잔말 한 번 더 하면 50바퀴다. 뛰어. 끝내 김일병은 비틀비틀 운동장으로 달렸다. 그런 식이었다. 박동건 중령의 질서는 이치나 타당성 빼고 오직 본인 기분을 잣대 삼아 움직였다. 육사 정규과정을 뛰어난 성과들로 수료하고 최상위 진로를 거쳐온 자는 흑기사단이란 군내 엄청난 사모임의 핵심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 뒷배를 믿고 저지른 그의 횡포는 부대원 멍들게 하고 있었다. 쓸데없는 철야는 반복되었고 장병들의 외박은 본인 이기적인 기분에 맞춰 맘대로 토막이 났다. 정말 여군을 향한 그의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은 선을 넘은 지 한참이다. 박중령은 찡그린 표정 그대로 지휘 건물로 걸어갔다. 복도를 가던 그의 눈에 다가오던 한 여군이 보여왔다. 작전복 모습이었지만 계급장도 이름표 없는 깨끗한 형태였다. 어깨까지 늘어지는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보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박중령을 가벼운 눈인사 스쳐가려 했다. 그 찰나 박중령이 그녀의 길을 가로막다. 거기 그녀가 발길을 멈추고 박중령을 쳐다보았다. 그녀를 방금 나 보고도 대충 지나가는 거냐? 안 보냐? 그의 목소리에는 적대적인 조롱과 위세가 섞여 있었다. 그렇지요. 여군의 말소리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봤으면 인사하고 가. 이곳이 어디라고? 여기 신입부서가 어딘가? 그녀는 대답 대신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를 걸어가던 장병들이 박중령의 호통에 발길을 멈추고 떨리는 시선으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답변 안 해? 말 못하냐? 아니면 머리통에 뭐가 들었길래 상관이 호통하는데 눈만 멀뚱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네 그 이쁜 면상 뜯어보려고 말 거는 줄 아냐? 내가 지금 네 그 이쁜 면상. 답변 안 해? 박중령의 고함이 커져갔다. 그는 원래 본인의 위상에 저항하는 듯한 눈치만 보여도 이성을 잃는 인간이다. 더욱이 타겟이 직급도 없는 단지 계집에 불과한 신병일 때는 한층 더 심했다. 이곳서 화내시는 건 꼴이 좋지 않습니다. 주위 부대원도 보고 있습니다. 여군의 차분한 반응은 반대로 박중령의 화병에 불씨를 던졌다. 뭐 꼴이 좋지 않아? 지금 네가 나를 가르쳐. 인연이 정말 참아주자 하니까. 너 따위 부류가 부대에 기어와서 녹차나 타마시고 세월이나 갉아먹어 부대 기강이 형태 망쳐진 거지. 땀통 터진 작전복 걸쳐 입을 권리도 없는 년들이 어디서 지적을 해. 그는 주위를 살펴보다 휴게소 근처에 놓인 음료 판매기를 찾아냈다. 그는 불쑥 걸어가 일회용 컵 뜨끈한 설탕 커피를 한 잔 내렸다.
그리고선 재차 여군에게 걸어와 그녀의 두상 위로 음료를 통째로 쏟아버렸다. 헉 주위에서 얕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뜨끈한 국물이 그녀의 머리칼들을 타고 쏟아져서 작전복 윗단을 적셨다. 달짝하고 끈끈한 믹스 향이 독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여군은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두 눈 감았다가 고요히 떴다. 화남도 좌절도 억울함도 아닌 바닥을 알 수 없는 싸늘한 심연이 그녀의 두 눈 속에 고여 있었다. 박중령은 콧방귀를 꼈다. 꼴 좋군. 그 믹스 냄새로 네 뇌관 속에 꽉 막힌 오물이나 좀 깨끗하게 해. 더불어 즉시 내 소속 지휘관에게 뛰가 말해. 제7 군수지원단 박동건 대대장 병영 예의 새로 익히라고 지시를 함. 이해했느냐? 그녀는 침묵 유지했었다. 대신 조용히 팔을 뻗어 안면에 내리는 믹스를 쓸어냈다. 그 전체 장면을 바라보던 복도의 병사들은 호흡도 마음껏 뱉지 못했다. 잠시 후 어떤 사건 생길 것 같은 꺼림칙 직감이 대기를 얼어붙다. 여군은 드디어 입술 떼었다. 그녀의 말소리는 뜨끈한 음료에도 치욕적인 말에도 티끌도 동요하지 않았다. 박동건 중령 그녀가 단 한 번도 안 한 호칭을 외쳤다. 왜 이래? 방금 한 폐악 통탄하게 될 거다. 참 인연이 기어이. 좋아 어찌에 통탄하게 해볼 텐데? 내 상관 꼰대한테 뛰가 바칠 테냐? 그게야 국방 콜센터 연락나도 해서 펑펑 울 거냐고? 어디에 봐. 공빵 굴탄 데서 나만 아니라 내 지휘관 숨통 우선 끊어줄 터이니 겠어. 박중령이 비웃음을 섞어 외쳐댔다. 그 순간 복도 끝자락에서 다급한 발자국이 들려왔다. 단장인 정민호 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박중령과 커피에 젖은 여자의 몰골을 보고 안색이 창백하게 굳었다. 차장님, 이게 무슨 정준장은 그녀에게 달려가 쩔쩔매며 고개를 숙였다. 박중령은 이 상황을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듯 쳐다봤다. 단장이 저 계급장 없는 여자에게 차장님이라 부르며 아부하고 있었다. 여자는 정준장 인사도 무시한 채 묵묵히 박중령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입을 열었다. 정단장,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다 겪었으니까. 그녀의 눈이 느릿하게 주위를 훑어봤다. 잔뜩 굳어버린 사병들, 혼란스런 간부들, 그리고 창백해진 박동건 중령. 그리고 박동건 중령. 그녀는 그를 향해 한 발 다가갔다. 박중령은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을 쳤다. 어디 소속인지 무척 궁금해하는 눈치니 내 입으로 친히 알려주지. 그녀는 커피가 묻어버린 전투복 상의를 손으로 가볍게 털어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육군 중장 권수하다. 합참차장 중장 그 낱말들이 벼락처럼 박동건 중령의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우리나라의 전체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의 2인자 육해공군을 통틀어서 단 몇 명뿐인 삼성장군. 그 중에서도 홍일점 여성장군. 전군을 통틀어 그녀의 안면과 성명을 모르는 간부란 없었다. 오직 그 누구도 눈앞에 이 초라한 행색과 연결시키지를 못했을 뿐이다. 또한 넌 오늘부로 보직 파면이다. 내일 오전 합참 감찰부에서 내 녀석의 모든 비위를 캐내고자 이 부대로 파견될 거다. 그 시간까지 대대장실 안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말고 꼼짝 마. 절대 명령이다. 권수와 중장의 음성은 무쇠와 같이 싸늘하고 견고했다. 그녀는 더는 박중령을 응시하지도 않은 채 정준장에게 지시했다. 단장실로 앞장서. 발세 1호. 이 부대 오늘 밤 싹 다 뒤집어 엎을 테니까.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복도를 채우고 있던 정적이 깨졌다. 장병들 틈에서 억눌린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건 두려움에 떠는 비명도 경악하는 감탄사도 결코 아니었다. 오랜 기간 뺏은 상처 부위에 마침내 소독약이 발라지는 찰나를 바라본 카타르시스와 비슷한 소름이었다. 박동건 중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흠뻑 젖은 꼴로 멀어져가는 권수와 중장의 뒷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커피 한 잔과 나란히 붕괴해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권수와 중장 집무실은 티끌 하나 없이 말끔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군사 현황 보고서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놓여 있었고 벽면엔 위국 헌신 군인본분이라 적힌 액자가 그녀의 군 복무를 상징하듯 걸려 있었다. 파주 7군 수지원단에서 복귀한 그녀는 커피 얼룩이 남은 전투복을 벗고 어깨에 3개의 별이 뚜렷한 정복으로 갈아입은 참이었다. 그녀의 표정에선 모욕받은 사적 분노보다는 군의 병폐를 도려내고자 하는 지휘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짙게 비치고 있었다. 들어오라 노크 소리에 그녀가 짧게 대답하자 두 장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칼같이 각 잡힌 경례를 올렸다. 충성대령 한동길, 충성소령 임지훈 한동길. 대령은 합참감찰실 소속으로 군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강직하고 타협을 모르는 사내였다. 권수아 중장이 소위 시절부터 눈여겨보다 손수 등용한 핵심 인재였다. 임지훈 소령은 사이버 사령부 출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그를 거치면 삭제된 데이터나 암호화된 파일도 전부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권 중장이 제일 굳게 믿고 쓰는 정의의 칼날이었다. 앉아 두 사람이 자리를 잡자 권 중장은 곧바로 화두를 던졌다. 제7 군수지원단 보급 대대장 박동건 중령일 두 사람이 전담해줘. 뻔한 직권, 남용이나 하극상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사안이 아니다. 배후에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와 박동건 중령 한 명의 비리를 캐는 데서 멈추지 말고 밑바닥 근원까지 모조리 파헤쳐줘. 작전명은 깨끗한 칼날로 정하겠다. 한동길 대령이 안경을 고쳤으며 무겁게 입을 뗐다. 차장님, 박동건 중령의 뒷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파악했습니다. 군내 사조직인 북극성회의 핵심 일원으로 통하며 국방부 정책실장 송건우 소장이 뒷배경이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파헤치기 시작하면 바깥의 압력이 꽤나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너희를 불렀지. 권 중장 음성은 결연했다. 외부 압력에 흔들릴 위인들이었다면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 임지훈 소령 랩 차장님 자네는 당장 감찰반을 이끌고 수지원단으로 향하도록 해. 박동건 중령의 집무실과 숙소, 부대 전체 서버를 모조리 압수수색하고 재무 및 군수 물자 데이터를 최우선으로 확보해. 지워진 문서가 발견된다면 밤을 새서라도 기필코 복구해내. 수명했습니다. 한동길 대령댐 차장님 자네는 나와 함께 이곳에 남아 종합적인 수사를 지휘해라. 박동건 주변 인간들의 돈줄을 바싹 쫓고 군납 비리의 은밀한 연결망을 색출해라. 국세청이나 검찰 지원이 요구되면 내 직권을 써서라도 끌어오겠네. 이건 전투야. 썩은 군대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박멸할 전투. 그녀의 두 눈은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다. 단순한 감사 명령이 아니었다. 타락한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다. 동일 시각 파주 7군 수지원단은 폭풍 전야의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해임 통보를 받은 박동건 중령은 지휘관실에 박힌 채로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그는 쉴 틈 없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접니다. 박동건입니다. 사고가 제법 크게 터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겁고 강압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국방부 정책실장 송건우 소장이었다. 보고 들었어. 합참 차장이라니. 넌 상황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늘 사고를 쳐대더구나. 면목 없습니다, 형님. 계급장 없는 미친 여자가 덤비기에 예절 좀 가르쳐주려 한 것뿐인데 상대가 권수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걔는 지독한 독사야. 섣불리 건드리면 물리는 수준이 아니라 뼛속까지 녹여버릴 맹독이라고. 우선 대기해. 내가 조치를 취해볼 테니. 그 애도 여자라는 약점이 있으니 어떻게든 약점을 잡을 방법이 있겠지. 기자들에게 넘길 자료나 세팅해도. 권수아가 사적인 감정 탓에 부하를 탄압하는 악랄한 지휘관이란 프레임을 짜야만 해. 알겠습니다. 형님, 믿고 있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중령은 그제야 안도의 깊은 숨을 쉬었다. 송건우 소장과 북극성회가 개입하면 합참 차장이라 해도 손을 쓰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렇지만 그의 등 뒤에는 이미 그를 포박할 새로운 덫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보급대 군수지원과장 강민준 대위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는 박동건 중령의 지독한 막말과 불합리한 명령에 고통받았다. 수차례 국방 헬프에 고발할까 망설였으나 북극성회의 보복이 무서워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금일 권수아 중장의 방문은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다. 기회는 오직 지금뿐이다. 강 대위는 마음을 굳혔다. 그는 지난 수년간 은밀히 수집해둔 문건들을 꺼내들었다. 박동건 중령이 특정 기업의 군납을 독점시키라 명령한 음성 파일 시장가의 몇 배로 조작된 가짜 계약서 복사본 게다가 해당 기업에게 뇌물로 받은 금품 내역을 기록한 사적인 장부까지 목숨을 내건 단서들이었다. 그는 진동하는 손으로 보안 이동식 디스크에 파일을 담았다. 그리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부대를 나섰다. 그의 행선지는 서울 용산 국방부 건물이 아니었다. 그는 감사팀이 진입하기 전 제일 명확한 수단으로 이 증거를 건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민준 대위가 당도한 장소는 계룡대였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그는 육군참모총장 부속실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비서실장에게 대면을 요구했으나 일개 대위가 총장과 대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보고할 사안이 있습니다. 조국의 안보와 군의 위신이 달린 건입니다. 이 메모리를 총장님께 친히 건네주십시오. 혹시 전달되지 않는다면 저는 명일 오전 방송국 앞에서 전부 다 까발려 버릴 겁니다. 그의 단호한 모습에 비서실장은 잠깐 주저하다. 기억 후 메모리를 넘겨받았다. 당일 오후 육군 참모총장의 책상 위로 강민준 대위의 생명을 건 단서들이 놓여졌다. 그리고 그 사안은 즉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에게까지 전달됐다. 권수아 중장이 쏘아올린 작은 불씨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화염이 되어 군 전체를 태워버릴 기세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칼집에서 빼든 정의의 칼날은 벌써 타락의 심장부를 겨냥해 날아가고 있었다. 임지훈 소령이 지휘하는 합참감사팀의 압수수색은 번개처럼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들은 날이 밝자마자 제7군수지원단에 진입하여 박동건 중령의 집무실과 숙소는 물론 행정 및 군수소관부서 전부를 통제했다. 박 중령은 두 손을 놓은 채 본인의 PC와 문서들이 종이 상자에 포장돼 실려나가는 걸 봐야 했다. 그의 안색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소령 선을 넘는 거 아니오? 내가 명색이 이 부대의 책임자였는데 이토록 망신을 줘야 하오. 임지훈 소령은 박중령의 반발에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답했다. 박동건 씨, 당신은 이제 부대 책임자가 아닙니다. 권한이 박탈된 일반인 신분의 피의자일 따름입니다. 조사에 순응해 주시죠. 박동건 씨라는 지칭에 박중령의 표정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렇지만 계급장이 없는 전투복 차림의 감사팀원들에게 포위된 채 아무 저항도 못했다. 획득한 증거품들은 곧바로 용산 합참본부로 보내졌다. 임지훈 소령과 팀 부대원들은 권수아 중장이 세팅해 놓은 독립된 작전실에서 철야 분석에 돌입했다. 임지훈. 허나 예측한 대로 박동건은 손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PC의 저장 장치는 대다수 포맷되어 날아간 상태였고 핵심 문건들은 벌써 파기되거나 제3의 장소로 은폐되어 버렸다. 차장님, 형세가 썩 좋지 않군요. 박동건이 선수 쳐둔 듯합니다. 데이터 복원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치명적인 물증을 확보하기엔 기일이 소요될 듯합니다. 임지훈 소령의 분석에 권수아 중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북극성회의 위장술이 예상보다 더 정교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이 걸려도 좋아. 단 하나의 서류, 단 한 줄의 단서 조각도 빠짐이 없이 찾아내 여우는 제 털에 흔적을 남기는 법이니까. 바로 그때 한동길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 기기가 들려 있었다. 차장님, 빨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군 내부 연락망 사이트와 몇몇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들이 떠 있었다. 내용은 절망적이었다. 특종 육군 최고 여성 장군 부하에게 사적 복수심의 징계 감찰 논란. 초점 권수아 합참차장 예전 지휘관 시절 부하 성범죄 의혹,
은폐 정황, 포착, 비밀 폭로, 권 장군은 부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무명의 투서 따라 언론들은 한결같이 권수와 중장을 파렴치한 감정적인 지휘관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정말 예전 그녀가 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부하 장교의 성범죄 사건을 승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감췄다는 기사는 너무 세부적이고 악질적이었다. 북극성회의 기습이 시작된 겁니다. 모두 거짓 조작입니다. 예전 성범죄 가해자는 제가 손수 보직 해임시키고 육군 헌병수사단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군은 제 사적인 도움으로 제대 후 정신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끝마쳤습니다. 한동길 대령이 화를 꾹 누르며 말했다. 그는 예전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권수와 중장은 조용히 기사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쇳덩이처럼 차가워졌다. 짐작했던 바야. 그녀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난장판 싸움을 걸어 수사의 핵심을 흐리려는 꼼수이지. 상대하지 마. 우리가 할 일은 놈들이 던지는 쓰레기를 치워내는 게 아니라 놈들의 숨을 끊는 거다. 그러나 차장님 이대로 두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차장님의 지위가 흔들리면 수사 엔진 자체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다그쳐야지. 그녀의 두 눈이 임지훈 소령에게 쏠렸다. 임소령 컴퓨터 증거만 기다릴 여유가 없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해. 박동건이 보급품을 빼돌렸다면 그 작물이 흘러 들어간 곳이 있을 거야. 부대 근처의 폐기장, 중고 장비 거래상, 심지어 온라인 중고 판매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져. 군용 표식이 박힌 물건이 단 한 개라도 나오면 그 즉시 출처를 재추적해 수명합니다. 권수와 중장의 명령은 명확했다. 비리범은 내부의 장부 조작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절대로 외부의 동조자가 필요하고 빼돌린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남기기 마련이다. 이때 북극성회는 권수와 중장을 짓누를 또 다른 패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방부 정책실장 송건우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의원님, 나 송건우입니다. 근본에 합참에서 추진하는 감찰권 말입니다. 권수와 중장이 너무 이기적으로 일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군의 분위기 말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태클을 좀 걸어주셔야겠습니다. 북극성에는 정치권까지 썩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놈들은 국회 감사를 통해 권수와 중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노골적인 망신을 주어 그녀를 끌어내릴 음모를 꾸몄다. 위협은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권수와 중장과 그녀의 조는 단념하지 않았다. 강민준 대위가 피를 걸고 넘긴 서류와 합참에 신고된 무명의 투서들을 비교 분석하며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접점을 찾아냈다. 박동건 중령이 유독 많은 계약을 밀어준 대한물산이라는 가짜 회사였다. 장부상으로만 살아있는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쫓아가던 한동길 대령은 마침내 치명적인 꼬리를 잡아냈다. 대한물산에서 흘러나간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의 세탁을 거쳐 마지막으로 빨려 들어간 곳. 그곳은 정령 송건우 소장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한 갤러리의 법인 통장이었다. 찾았습니다. 차장님. 단서가 잡혔습니다. 한동길 대령의 외침에 권수와 중장의 눈이 번쩍였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전화자는 육군 참모 총장이었다. 권 장군 섭섭하게 됐네. 국회에서 이번 감찰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압박해왔네. 참고인로 출석해줘야겠어. 게다가 당분간 수사는 중단하는 게 좋겠네. 군 전체가 너무 골치 아파. 총장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다. 북극성회의 정치적 포갑이 군지휘부까지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통화를 끄는 권수와 중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치르기 내린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거대한 타락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먹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 섰다. 이쯤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제복을 벗을 각오를 품고 정면으로 맞부딪 것인가? 그녀는 서서히 몸을 돌려 한동길 대령과 임지훈 소령을 쳐다보았다. 루트 변경한다. 이제부터 청렴한 검은 합법적인 감사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두 사람의 낯빛에 허탈감이 스쳤다. 하지만 권 장군의 다음 말이 그들의 눈빛을 다시 타오르게 만들었다. 이제부터 우린 비인가 수사 조직으로 활동한다. 합참의 그늘에서 벗어나 조국을 갉아먹는 반역 무리를 척결하는 유령 부대가 될 것이다. 제도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선다면 깊은 어둠에 숨어 놈들의 숨통을 확실히 끊을 뿐이다. 모두 다짐했는가? 명을 따르겠습니다. 방안이 울렸다. 거대한 북극성회에 짙은 어둠에 맞선 철의 별과 두 부하가 펼치는 고독하고도 험난한 사투가 마침내 막을 올렸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압박과 부당한 감찰 중단 지시는 권수아 중장의 숨통을 아주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적들이 촘촘하게 짠 권력망은 군부를 삼키고 정치권까지 장악했기에 합법적 루트론 놈들의 핵심에 칼을 꽂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강철은 불길을 겪을수록 굳세지는 법이다. 권수아는 남몰래 복수의 칼날을 더 예리하게 벼려나갔다. 비밀 조직으로 바뀐 그들의 거점은 용산에 버려진 기록 보관소였다. 최신식 기기가 가득한 상황실을 뒤로하고 먼지 덮인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이들은 우리 군의 가장 썩어 문드러진 종양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대한물산의 검은 돈 흐름은 송건우 소장 부인의 화랑에 들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참 완벽한 세탁 창구입니다. 예술품 매매는 가치 기준이 모호해 돈줄 추적이 사실상 불가하죠. 법망도 완전히 다 피했습니다. 한동길 대령의 표정은 어두웠다. 잔챙이는 쥐었으나 수뇌부를 엮어낼 묘수가 보이지 않았다. 임지훈 소령도 비슷한 한계에 직면했다. 박동건 중령과 송건우 소장의 통화 내역은 대포폰을 써 흔적이 전무합니다. 어렵게 살려낸 파일에서도 북극성의 존재를 거론한 대목은 아예 없었습니다. 참으로 치밀한 놈들입니다. 모두가 짙은 절망에 빠진 순간 침묵하던 권수아 중장이 입을 열었다. 고개를 돌린 그녀는 빛바랜 작전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한 곳을 꾹 짚었다. 강원도 철원 DMZ와 맞닿은 최전방이었다. 부패의 출발점은 늘 돈이지만 그 자금이 흐르는 길목엔 반드시 피비린내가 나기 마련이다. 박동건이 저지른 횡령은 단지 빙산의 일각이야. 북극성회 같은 거대 조직을 굴리려면 훨씬 더 막대한 검은 돈이 필요해. 게다가 저 거대한 검은 자금은 장병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조성되었을 확률이 아주 크다. 그녀는 강민준 대위가 몰래 넘겨준 자료와 합참에서 묵살당한 각종 부대 부패 의혹들을 밤이 새도록 샅샅이 검토했다. 그러다 소름 돋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해냈다. 지난 몇 년간 철원의 특정 포병 여단에서만 유독 보급품 횡령 범죄와 의문스러운 병사 사망 사건이 집중 발생했다는 사실이었다. 제8포병 여단장 강성진 준장은 군 내부에서 가장 신사로 통합니다. 인품이 훌륭해 부하들 신뢰가 매우 두터워 차기 사단장 영순위로 꼽히죠. 한동길 대령이 그의 훌륭한 이력을 읊었다. 완벽하다. 흠잡을 데 없는 참군인의 정석이었다. 위선이란 가면이야말로 최고의 방패막이지. 권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임지훈 소령은 8포병 여단 내에서 과거 3년 동안 일어난 사망사고 내역을 몽땅 재조사해. 자살로 서둘러 덮어버린 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봐. 노트북 자판을 치는 그의 손이 맹렬히 번뜩였다. 긴 탐색 과정을 거쳐 마침내 수상한 병사 하나를 색출했다. 박도윤 일병 입대 전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특기병입니다. 행정 전산망 담당 병사로 근무하다가 딱 1년 전 막사 세면장에서 목을 맨 시신으로 참혹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남긴 유서조차 전혀 없었으며 평상시 군 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적응해온 평범한 병사였음에도 부대 측은 급하게 단순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수사를 무마했습니다. 가장 수상쩍은 대목은 죽은 날짜입니다. 박일병이 목숨을 잃기 직전 해당 부대엔 거액이 투입된 K9 자주포 개량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죠. 그런데 이 핵심 사업의 물자 보급을 진두지휘한 곳이 다름 아닌 박동건 중령의 제7군수 지원단입니다. 찰나의 순간 낡은 보관실 안의 정막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지럽게 널려있던 단서들이 모여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실체를 완성하고 있었다.
박도윤 일병의 억울한 유가족을 수소문해 내가 당장 찾아가겠다. 권수아 중장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 권수아는 평상복을 입은 채 경기도 변두리의 조용한 납골 공원으로 향했다. 죽은 박도윤의 노모가 매년 아들의 제사 때마다 방문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 두었기 때문이다. 눈에 띄지 않게 비서관도 물리고 혼자 낡은 차를 탔다. 싸늘한 가을비가 흩뿌리는 적막한 묘역. 자그마한 묘비 앞에서 중년의 어머니가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권수아는 멀리서 그 애처로운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비를 가려주었다. 어머님. 노모는 낯선 이의 인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권수아는 장군이라는 계급을 숨긴 채 억울한 도윤이의 진짜 사인을 쫓고 있는 평범한 조사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부드럽게 둘러댔다. 초반에 경계하던 박일병의 어머니도 권수아의 짙은 진심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우리 도윤인 절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저버릴 약한 아이가 아닙니다. 입대 전날도 제 두 손을 꽉 마주잡으면서 복무를 마치고 어른이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첫 월급 타면 꼭 해외여행 보내주겠다고 맹세했던 애였어요. 하지만 군 당국은 우울증이라며 그들이 뭘 안다고 내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죠. 노모의 통곡은 비수가 되어 권수아의 심장에 꽂혔다. 군 복무 중 도윤군이 고충을 토로한 적은 없나요? 면회나 전화를 할 때요. 힘들단 소린 단 한 번도 안 냈어요. 스스로 부대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며 특기를 살려 큰 성과를 낼 거라며 무척 뿌듯해했죠. PC에서 뭘 찾았는데 그것이 매우 악독한 자들을 단죄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라면서 그 대답에 권수아의 가슴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자료라고요? 맞아요.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몰라요. 엄청난 걸 알아냈으니 외박 때 구체적으로 말해주겠다고 했죠. 그게 제 아이와 나눈 최후의 연락이었어요. 노모는 울먹거리면서 품 안에서 헛노트를 꺼냈다. 박도윤 일병이 복무 기간 동안 적은 일지였었다. 부대 측은 무가치하다며 안 가져가더군요. 혹여 이 안에 실말이라도 있을까 싶어 밤마다 꼼꼼히 읽고 또 읽었죠. 권수아는 떨리는 양손으로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가득히 적힌 어린 병사의 고뇌와 소망을 들여다보며 책장을 넘기던 그녀는 맨 끝장에 다다라 호흡을 멈췄다. 마지막 면에는 암호 같은 수치와 단어의 나열이 적혀 있었다. K9의 PP는 자주포 성능 개량한 대한물산은 박동건의 위장기업. 8%는 필시 검은 뒷돈 비율일 터. 아울러 북극성의 GNT 북극성해와 젠틀맨 강성진 준장망자는 인지하고 있었다. 본인이 알아낸 진상의 압박감을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써 그 진상을 영원히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처절한 유언은 마침내 권수아라는 무쇠의 별에 닿았다. 어머님, 제가 단단히 맹세하겠습니다. 도윤군의 명예를 제가 기필코 회복시켜 놓겠습니다. 또한 아드님을 사지로 몬 짐승들을 제 손수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권수아의 음성은 불빛 속에서 무척 견고하게 메아리 쳤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평범한 장성이 아니었다.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자식의 원한을 씻어주려는 노모의 안광이었다. 고인의 절규는 준엄한 심판의 검이 되어 썩어빠진 지휘관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박도윤 일병의 비망록은 결정적 증거였다. 암호처럼 쓰인 그의 최후 문서는 북극성회의 방산비리와 석연찮은 죽음이 동일한 근원에서 자라난 악의 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권수아 중장은 곧장 강성진 준장과 관련된 온갖 자료를 싹 수집해 오기 시작했다. 강성진 준장은 군 내부에서 신화적인 존재였다. 비육사 출신이란 치명적 핸디캡을 딛고 장성 자리까지 꿰찬 능력자였고 늘 다정한 미소와 정중한 말솜씨로 신사라는 호칭으로 통했다. 그가 통솔하는 팔포병여단은 다양한 전술평가에서 최상위 부대로 뽑혔으며 장병들의 인권 수호와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는 귀감의 리더로 늘 명성이 자자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참 무결한 자로 보입니다. 자산 내역도 투명하고 부하들 평판도 흠잡을 데 없습니다. 어떤 사각지대도 아예 전무합니다. 한동길 대령마저 두 손을 들 정도였다.
그러나 권수아는 그 무결한 탈 속에 숨은 파편을 찾아내려 했다. 완벽주의가 도리어 치명적 맹점이다. 인간은 을의 과오를 범하고 탐욕에 휩싸이기 마련이니까. 강성진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바에야 그의 옛 행적 어딘가엔 기필코 단서가 은닉되어 있을 터. 그녀는 임지훈 소령에게 강성진 준장의 지난 20년치 연락망과 자금 이동 전반을 낱낱이 파헤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합참의 직무를 음성적으로 남용한 확연한 월권이었으나 그녀는 연연하지 않았다. 진상을 밝히고자 사탄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굳은 도끼였다. 수일 뒤 임지훈 소령이 잔뜩 들뜬 음성으로 권수아를 불렀다. 찾아냈습니다. 차장님. 무척 미세하나 치명적인 틈새입니다. 임 소령이 화면에 띄운 건 강성진 준장의 차명 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의 상세 거래 내역이었다. 대다수의 내역은 일반 생활비 지출이었으나 해마다 단 한 번 특정 일자에만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흐름이 포착됐다. 해마다 10월 26일로 확인됩니다. 기이하게도 박도윤 일병의 기일과 맞닿아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금이 빠져나간 뒤엔 늘 동일인에게 고급 상품권과 명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수령인은 최도윤. 지금 팔포병 여단 소속의 병장입니다. 최도윤 병장. 예. 박도윤 일병의 입대 동기이자 영내에서 제일 절친했던 전우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최도윤 병장을 지목하고 있었다. 그는 박도윤 일병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유일무이한 목격자일 공산이 컸다. 강성진 준장은 그의 침묵을 돈으로 사며 철저히 회유하고 통제해왔던 것이다. 최도윤 병장과 당장 만나야 해. 허나 경솔하게 다가가면 강성진이 눈치를 챌 거다. 놈은 지금 우리 동선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을 테니. 권수아는 짙은 고뇌에 빠졌다. 팔포병 여단은 강성진만의 제국이었다. 적진 한가운데서 최도윤 병장을 몰래 구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위험하고 무모한 작전이 떠올랐다. 거대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곧장 합참의장을 찾아갔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던진 승부수가 던져졌다. 의장님, 최근 적군의 국지적 움직임이 매우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방 방어선의 화력 타격 태세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적 방사포를 제압할 핵심인 팔포병 여단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기습적으로 제가 전면 통제하는 역대급 규모의 타격 방어 전술 훈련을 열도록 승인해 주시옵소서. 합참 수뇌부는 북극성회의 강력한 압박 때문에 머뭇거렸으나 국가의 존망을 방패로 삼은 합참 차장의 결단을 마냥 묵살해 버릴 수는 없었다. 마침내 훈련은 철저한 보안 속에 허가되었다. 작전 당일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로 덮인 철원 일대에 땅을 가르는 폭음이 터져나왔다. 수많은 K9 곡사포가 일제히 화염을 토해냈고 수많은 탄두가 설정된 타격점을 향해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다. 육군 최고의 파괴력을 뽐내는 팔포병 여단의 무시무시한 기세였다. 여단을 이끄는 강성진 준장은 통제 벙커 안에서 흡족한 미소를 띠고 포격 현장을 감상하고 서 있었다. 그 순간 철문이 덜컥 열리고 권수아 중장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완전 무장 상태로 나타난 그녀의 기습 방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차장님께서 어쩐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강성진 준장의 안면에 스쳐 지나간 묘한 당혹감은 아주 잠깐이었다. 이내 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웃음을 띠며 권수아를 환영했다. 합참 차장님께서 친히 일선 부대의 훈련장까지 와주시어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대원들의 훌륭한 전투력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빈말은 포격 훈련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 편하게 나누도록 하지. 그것보다 강준장, 본인이 이번 화력 시범을 통제하게 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나? 권수아는 날선 시선으로 강성진의 속내를 찔렀다. 매서운 그녀의 눈빛에 강성진의 웃음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당연히 전방 부대의 화력 전투 태세를 직접 확인하시려는 의도 아니었습니까? 아니야. 권수아는 반보 앞으로 바짝 다가붙은 뒤 오로지 강성진의 귓가에만 닿을 만큼 은밀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1년 전 당신의 그 추악한 욕망에 희생된 어린 장병의 피눈물을 닦아주려고 온 거다. 박도윤 일병의 이름을 잊지는 않았겠지? 박도윤이란 이름이 나온 순간 강성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점잖은 신사의 포장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찰나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가 중요 부품을 빼돌려 대한물산에 팔아치우고 챙긴 비자금으로 장군 계급장을 지키고 있다는 걸 박도윤 일병이 눈치챘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그 똑똑한 병사를 자살로 위장해 잔인하게 제거한 거겠지. 권수아의 발언은 심증뿐이었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강성진의 목을 조였다. 그때 무전병이 다급히 소리쳤다. 여단장님 7포대 알파 구역에서 원인 미상의 포탄 폭발 사고가 터졌습니다. 최도윤 병장 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이 들리자 강성진의 동공이 요동쳤다. 권수아는 그 짧은 동요를 꿰뚫어 봤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 훈련의 아수라장을 기회 삼아 유일한 목격자까지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려고 했나? 악질적인 쓰레기군. 강성진. 권수아는 지체 없이 무전기를 들었다. 합참 차장이다. 훈련 중단. 헌병대는 현 시간부로 8포병 여단장 강성진 준장을 살인 및 살인교사 군수품 횡령 혐의를 적용해 즉각 체포하라. 그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호령이 철원 들판 전체로 울려 퍼졌다. 포성이 뱄은 훈련장 일대에는 무서운 적막감만이 맴돌았다. 신사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있던 추악한 괴물이 권수아 중장이라는 벽 앞에서 마침내 그 더러운 실체를 들켜버린 순간이었다. 권수아 중장의 명령은 즉각적이었다. 밖에서 대기하던 합참 직속 헌병대가 눈 깜짝할 새 통제 벙커로 들이닥쳤다. 강성진 준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거 놔. 난 결백해. 권수아 중장의 직권 남용이다. 함정이야. 그가 미친 듯 악을 썼지만 헌병 대원들의 억센 소나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의 다정한 가면은 모조리 부서졌고 탐욕과 두려움에 찌든 비참한 본성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같은 시각 폭발 현장 부근으로 달려간 한 대령은 응급 헬기 탑승을 앞두고 최도윤 병장과 마주했다. 최 병장은 파편 조각에 의한 가벼운 찰과상만을 입은 상태였다. 한 대령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최도윤 병장 이젠 안심하게. 강성진 준장은 구속됐어. 자네를 암살하려 한 자도 잡혀갔으니 이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야. 떠나간 박도윤 일병을 위해서라도 제발 용기를 내게. 최 병장은 깊이 고뇌하다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긍정의 뜻을 표했다. 강성진의 무서운 감시와 협박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그가 드디어 끔찍한 사지에서 탈출할 동아줄을 잡은 셈이다. 강성진의 구속 소식은 전군 지휘부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북극성의 핵심 세력에겐 핵폭발과도 같았다. 국방부 핵심 간부 송건우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격분을 참지 못하고 유리잔을 내던져 버렸다. 권수와 그 미친년이 기어이 선을 넘었어. 감찰 중단 명령마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장성을 체포해. 이건 완벽한 하극상이자 군기 체계를 무너뜨리는 반란이야. 송건우는 곧장 국방부 장관과 권오성 의장에게 권수아 중장의 직위 박탈을 맹렬하게 촉구했다. 북극 성애와 야합한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기자는 월권과 독선의 눈먼 여장군의 파멸적 폭주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매일 권수아를 헐뜯는 기사를 퍼부었다. 권수아 중장은 사면 초가에 처했다. 군수 내부는 그녀에게 모든 잘못을 안고 사퇴할 것을 강요했다. 그녀가 몰고 온 엄청난 폭풍이 군 내부를 휩쓸어 버리자 전부가 그녀를 제물로 바쳐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권오성 의장은 어두운 안색으로 권수아를 주시해 보았다. 권 장군, 나도 자네의 진심을 이해하네. 하지만 무척 멀리 갔어. 규정을 위반한 자네의 처사는 군의 뿌리를 흔들었네. 스스로 제복을 벗는 게 자네와 군 양쪽을 위한 길일세. 권수아는 잠자코 의장의 발언을 들었다. 그리고는 자세를 곧게 펴고서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님, 저는 제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저를 믿고 결단해준 어린 장병들의 목숨은 누가 지킵니까? 타락한 군대를 쇄신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누가 받듭니까? 제가 산산조각 낸 것은 군의 기초가 아니라 군의 중심부를 갉아먹던 추악한 바벨탑입니다. 그녀는 지참해 온 서류를 의장 테이블 위에 가볍게 놓았다. 최도윤 병장의 진술서입니다. 강성진 준장이 박도윤 일병을 무슨 수로 참살했고 어떻게 그 범행을 은폐했는지, 아울러 그 배후에 북극성해와 송건우 소장이 있다는 모든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박동건 중령의 운전병이었던 김일병이 용기를 내어 전달한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박동건이 차 안에서 송건우와 비리 모의를 한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돼 있습니다. 서류에는 강민준 대위의 내부 고발 문건, 박도윤 일병의 일기장, 그리고 지난 몇 주간 권수아의 조가 철야로 복구해낸 전자기기 증거들까지 북극성회의 악행을 입증하는 모든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이제 결정은 의장님의 몫입니다. 이 굳은 사실을 덮고 차차 가는 군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동참해 이 땅 국방의 백년지계를 굳게 세우시겠습니까? 권수아의 시선은 펄펄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그녀의 호소와 결정적인 물증 앞에서 권우성 의장은 아주 긴 고뇌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날 오후 국방부 특별기자회견장이 열렸다. 권우성이 굳은 안색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터진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다. 본인은 오늘 국방부 내부 존재하는 사조직, 이른바 북극성해와 연관된 군납 비리 및 병사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 결성을 대통령께 제안드렸습니다. 이 수사는 신분고하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추진될 것이며 합동참모본부 차장 권수아 중장에게 수사에 관한 전권을 일임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벌통을 쑤신 듯이 소란스러워졌다. 전체 매체의 플래시 세례가 회견장 뒷좌석에 묵묵히 서 있던 권수아 중장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이제 결코 독선의 눈먼 여장군이 아니었다. 그렇으라 타락한 군의 폐부에 비수를 꽂은 정의의 화신으로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동시간 송건우 소장은 본인의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이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좌절과 격분으로 흉하게 변했다. 그는 책상 서랍 은밀한 곳에서 권총을 꺼내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어딘가로 최후의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작전이 어긋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친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 방패를 조종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떠한 응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끔찍한 정적만이 흘렀다. 북극성회라는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만 권수아는 직감했다. 이것이 결말이 아님을. 탑의 제일 꼭대기에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음을. 그녀의 진정한 전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합동특별수사본부 이하 특수본의 개소는 대한민국 군에 투하된 핵폭탄이었다. 권수아 중장에게 하사된 전권은 단순한 수사권을 넘어 군사법 구조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이었다. 그녀는 본인의 근거지였던 허름한 서류 보관실을 떠나 국방부 별관에 세워진 특수본 상황실의 중심에 섰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의 밀행작전은 끝났다. 거학과의 전면전이 개시된 것이다. 특수본은 권수아를 꼭대기로 육군 중앙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아울러 임지훈 소령이 이끄는 사이버 사령부의 최정예 요원들로 결성되었다. 한동길 대령은 특수본의 수사 총괄 팀장으로서 권수아의 바른 팔을 맡았다. 첫 번째 표적은 분명했다. 북극성회의 수장 국방부 정책실장 송건우 소장이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미지의 통화 한 통은 권수아의 마음 한 구석에 흉측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가 말했던 방패의 실체는 무엇이고 도대체 누구에게 최후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던 걸까? 당장 지금 송건우 소장을 신속 체포하라. 그의 집무실과 자택은 물론 부인이 경영하는 미술관까지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한다.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쳐선 안 된다.
권수아의 지시가 하달되는 즉시 수십 명의 헌병 조사관들이 용산과 강남 일대로 급파됐다. 그렇지만 그들이 송건우의 집무실과 자택에 진입했을 때 그는 벌써 연기처럼 도주한 뒤였다. 보고드립니다. 송건우 소장 행방이 묘합니다. 집무실의 데스크톱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는 모두 불태워진 상태입니다. 미술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자금 내역으로 추정되는 모든 서류가 폐기되었고 CCTV 영상은 이틀치가 몽땅 삭제되었습니다. 예측보다 한 발 더 빠른 적의 발빠른 대처에 특수본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송건우가 도망쳤다는 것은 그에게 내부 조력자가 있거나 혹은 그가 기대 이상의 거대한 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권수아는 동요하지 않았다. 긴장하지 마라. 짐승은 코너에 몰리면 가장 익숙한 곳으로 숨어들게 마련이다. 임지훈 소령예 차장님 송건우의 지난 발자취를 전부 파악해. 그의 출신지 예전에 복무했던 부대 종종 들른 장소. 그가 정신적으로 제일 안락함을 누릴 만한 곳이 바로 놈의 도주로다. 또한 그의 군동기나 선후배 중 전역한 사람들의 행적도 조사해 민간 구역으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참 크다. 임 소령과 사이버팀이 송건우의 흔적을 쫓는 동안 한동길 대령은 구속된 박동건 중령과 강성진 준장을 향해 수위 높은 신문을 게시했다. 두 인물은 초반에는 굳게 입을 닫고 모든 의혹을 부정했다. 그러나 권수아는 그들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박동건 중령 당신의 매형이자 전직 군법무관 출신인 송건우 변호사가 당신의 변호를 거절했다는 얘기 들었나? 북극성애가 당신을 버렸다는 의미지. 이대로 홀로 모든 누명을 뒤집어쓰고 군 교도소에서 20년을 썩을 텐가? 강성진 준장 당신이 신사 행세를 하면서 축적한 비자금 당신의 자녀들이 타국에서 유학 비용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진실은 알고 있나? 당신이 이곳에서 입을 다물고 견디는 동안 우리는 국세청과 연계해 그들의 모든 해외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어. 자녀들의 미래까지 망치고 싶진 않겠지. 권수아의 멘탈 공격은 효과적이었다. 팽당했다는 비참함과 식구들을 향한 우려는 두 인물의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어뜨렸다. 드디어 박동건이 먼저 굴복했다. 다 말할게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송건우 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방산물자 납품 비리는 전부 북극성회의 체계적인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저는 그저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박동건의 자백은 북극성회의 민낯을 까발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특수본은 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등의 포진한 북극성의 조직원들을 연달아 구속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국방의 중심을 책임지는 주요 부서들이 비리의 근원지였다는 진실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 그렇지만 송건우의 자취는 여전히 묘연했다. 그가 증발한 지만 사흘이 지나 조사가 난항에 빠지려고 할 때 임지훈 소령이 핵심적인 실마리를 발견해냈다. 차장님 송건우가 이용한 대포폰의 최후의 통화 내역을 살려냈습니다. 단 한 번 공중전화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게다가 그 공중전화의 소재는 인천항 제1부두 인근입니다. 인천항 밀항인가? 권수아가 조용하게 중얼댔다.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송건우의 차명 계좌 중 한 곳에서 거대한 자본이 빠져나가 서광산업이라는 기업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서광산업 전혀 처음 듣는 명칭이었다. 문서상으로는 일반적인 교역 기업이었지만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고 경영진은 전부 이전 국군정보사령 예하의 정보사 고위 간부 출신들이었다. 정보 권수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송건우가 맨 마지막에 말했었던 방패. 군대의 온갖 기밀을 관리하는 정보사야말로 모든 감시나 수사로부터 송건우를 안전히 감싸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패였다. 서강산업은 가짜 회사야. 정보사의 예비역 간부들이 그들만의 인프라와 1급 보안을 활용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비합법적인 거래를 연결하는 통로일 확률이 참 커.
송건우는 북극성회가 축적한 더러운 돈을 놈들을 거쳐 관리해왔고 이제 그들의 조력을 받아 타국으로 도주하려는 거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송건우가 은신해 있는 곳은 인천항 부근 서광산업이 관리하는 은밀한 안가일 것이다. 특수본전 전력 인천으로 출동한다. 주변 경찰의 지원을 요구해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를 막아라. 개미 한 마리 달아나지 못하도록 철저한 포위망을 구축한다. 권수아는 친히 방탄조끼를 갖춰 입었다. 의자에 앉아 지휘만 할 상황이 아니었다. 기나긴 시간 동안 군부 제일 깊은 곳에 자라나온 독버섯을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베어내려 했다. 비가 참 거세게 쏟아지는 인천항. 수백 명의 무장경찰 병력과 특수부대원들이 서광산업 명의의 낡은 창고를 철통과 없이 포위했다. 건물 내부에는 어스름한 빛만이 흘러나오는 중이었다. 돌파하라. 권수아의 매서운 지시가 떨어지자 부대원들이 출입구를 격파하고 조명탄을 투척하며 안으로 밀어닥쳤다. 창고 안쪽은 빈 컨테이너 몇 개뿐이었다. 그중 하나의 녹슨 컨테이너 위쪽에서 송건우 소장이 리볼버를 자신의 옆머리에 겨냥한 채로 서 있었다. 그의 두 눈은 광기로 가득 차올랐다. 멈춰. 한 발만 다가와도 쏘겠다. 권수아 내년 때문에 모조리 망가졌어. 송건우, 미련한 행동은 멈춰라. 네가 범한 죄악은 목숨 따위로 보상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권수아는 맨몸으로 침착히 그에게 다가섰다. 널 망가뜨린 건 다른 이가 아냐. 내 속에 추악한 무력이지. 넌 장교의 긍지를 돈과 권세에 팔아치웠다.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때다. 긍지. 웃기지 마. 이 조직에서 긍지 따위는 약자들의 알량한 변명일 뿐이다. 힘이 없으면 긍지도 법률도 보장할 수 없어. 난 오로지 권력을 원했을 뿐이야. 송건우가 폭주하는 찰나 배후의 철문이 열리더니 짙은 그림자의 사내가 튀어나와 그의 뒷목을 강타했다. 억하는 비명과 동시에 송건우는 맥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도무지 손쓸 틈이 없이 날쌘 일격이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등장한 이는 중년의 사내였다. 단정한 슈트 차림이었으나 그의 전신에선 일반적인 직장인에겐 찾아볼 수 없는 섬뜩함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기절한 송건우를 짐승처럼 내려보더니 권수아를 향하여 말을 건넸다. 권수아 중장님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저는 서광산업의 최 실장이라 합니다. 저기 성가신 폐기물은 저희가 수거하게끔 넘기시죠. 조국을 위해 평생 헌신한 분들에게 흠집이 나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내의 음성은 깍듯했으나 그 속엔 얼음장 같은 협박이 깔려 있었다. 조국에 헌신한 자들이란 정보부 출신인 그들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권수아는 싸늘한 냉소를 흘렸다. 최 실장, 너희들이야말로 조국의 명예에 똥칠을 하는 진짜 쓰레기들이다. 송건우는 법정의 심판을 치르게 될 거다. 아울러 너와 내 배후의 망령들마저 내가 모조리 태양 아래로 끄집어내 줄 테니 각오 단단히 해. 그녀는 헌병대에게 턱짓했다. 송건우 소장을 불법 자금 수수와 탈영 및 안보법 위반으로 즉각 구속하라. 더불어 서광산업 최 실장도 증거 파기 및 범인 은닉 죄목으로 같이 압송해라. 최 실장의 낯빛이 처음으로 굳어버렸다. 일개 장교에 불과한 권수아가 정보부 출신인 자기들을 건드리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한 탓이었다. 권 장군, 당신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지 감은 잡히나? 우리 배후에 누가 버티는지 알고도 이래? 당신들 뒤에 국가 원수라도 있다는 소리야? 차라리 훨씬 다행이군. 이 조국을 어느 구석부터 싹 갈아엎어야 할지 명백해졌으니 권수아의 살벌한 압박감에 최 실장은 끝내 발악하지 못하고 잠자코 결박을 당했다. 사내는 끌려가는 찰나까지도 현실을 부정하는 낯빛으로 권수아를 쏘아보았다. 장대비가 보순 인천항의 새아침. 북극성회의 우두머리와 그를 감싸던 암흑 조직의 수뇌부가 일시에 구속되었다. 그러나 권수아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종말이 아닌 서막이란 사실을 장막 너머에 은신한 망령의 꼬리를 방금 막 밟아냈을 따름이었다. 그 망령의 본체는 예측을 까마득히 초월하는 거대 마수일터였다. 서광산업 최 실장의 구속은 군부를 넘어
국가 첩보망 전체를 뒤집어 놓은 대형 사태였다. 남자는 단순 자금 세탁책이 아니었다. 퇴역한 첩보 수장들을 포함한 퇴물 정복의 고위층의 은밀한 사조직 암흑내각의 실질적 행동대장이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축적한 극비 데이터와 첩보망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계에 막대한 압력을 투사하며 국가를 쥐락펴락하는 유령의 소나기로 활약해온 터였다. 북극성회는 단지 저들의 수족인 말단 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무기 비리로 빼돌린 뒷돈은 암흑내각의 예산으로 흡수되었고 놈들은 그 보상으로 북극성 장교들의 승진과 요직을 보장하며 군부를 꽉 쥐고 흔들었던 것이다. 취조실로 끌려온 최 실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굴러먹은 사내는 일반적인 압박 수사로는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는 거물이었다. 권수아 장군, 넌 지옥의 문을 기어이 열어버렸어. 당장 여기서 손 떼는 게 이로울 거다. 너 혼자만의 힘으론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거물이니까 네 혈육들, 네 과거, 네 모든 게 뿌리째 파헤쳐져 짓밟힐 거다. 최 실장의 모진 경고에도 권수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크게 띄워 보였다. 파리 테라스 카페에서 평온히 홍차를 마시는 젊은 처녀의 모습이었다. 최유진, 금년 28살로 현지에서 예술학을 공부하고 있지. 내 하나뿐인 혈육이더군. 참 기묘한 일이지. 가난한 전직 군인의 딸이 무슨 수로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학비와 체제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설마 태광 산업의 비자금으로 호화 유학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최 실장의 눈동자가 처음 심하게 흔들렸다. 그에게 혈육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내 자식은 건드리지 마. 그 애는 아무런 죄가 없어. 결정은 당신의 몫이야. 최 실장, 네가 끝까지 침묵한다면 나는 네 딸을 즉시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할 거다. 타국거리에서 수갑을 찬 채 조국으로 압송되는 자식 꼴을 지켜보기 싫다면 당장 내 질문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 권수아는 기꺼이 악귀가 되기로 했다. 더 큰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마침내 최 실장은 항복하고 말았다. 그의 입을 통해서 지난 20년간 암흑 세력이 자행한 끔찍한 악행들이 탕류처럼 쏟아졌다. 놈들의 범행은 단순한 비자금 축적을 넘어 국가안보 기밀 매각, 방산 로비, 나아가 주요 정계 인사를 협박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내역까지 전부 망라되어 있었다. 국가의 안위와 이익을 사적 탐욕을 위해 헌신짝처럼 벌인 명백한 반역 범죄였다. 그리고 그 악의 피라미드 최상단에는 한 인물이 존재했다. 송기철 전 정보사령관이자 현역 사선의원, 국방위원회의 수장인 그가 바로 암흑 세력의 실질적 지배자입니다. 송기철. 그는 군부와 정계를 오가며 초법적 위세를 떨쳐온 절대 권력자였다. 일반 국민에게는 국방 전문가와 깨끗한 정치인의 탈을 썼지만 실상은 이 국가를 병들게 하는 거대 악의 총수로 어둠 속에 군림해왔던 것이다. 물증은요, 권수아가 다그쳤다. 송의원 소유. 스위스. 비밀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기록한 자료입니다. 최 실장은 신발 밑바닥에서 초소형 메모리 칩을 꺼내 권수아에게 넘겨주었다. 그 속엔 흑막의 모든 범죄가 들어있었다. 이제 타깃은 뚜렷해졌다. 현역 의원이자 국방위 수장인 송기철을 구속해야만 했다. 허나 그건 군부의 권한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현역 국회의원인 그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었고 막강한 정치적 입지는 국방장관조차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이었다. 권수아는 다시금 배수진을 쳤다. 그녀는 핵심 수사 증거물과 최 실장의 증언, 스위스 계좌 자금 흐름이 담긴 칩을 챙겨 곧장 청와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국가 원수와의 독대에서 권수아는 일말의 주저없이 추악한 진상을 폭로했다. 군부 비리를 초월해 국가의 뿌리마저 썩게 만든 거악의 실체를 마주한 대통령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래서 권 장군이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각하. 입법부와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실권이 절실합니다. 국방부 및 국정원, 검경 조직을 아우르는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앞장서서
이 국가를 갉아먹는 매국노들을 남김없이 도려내겠습니다. 이는 장성이 낼 수 있는 가장 무모하고 치명적인 승부수였다. 최고 통수권자가 그녀 뜻을 지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유례없는 거대한 피해 폭풍에 휩싸이게 될 운명이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침묵하며 두 눈을 감았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뗐다. 권 장군, 나는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자네 손에 이 조국의 존망을 걸어보겠네. 만일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남게 될 거다. 허나 성사시킨다면 우린 타락한 옛 관습을 척결하고 새 조국을 맞이하는 영웅이 될 테지. 최고 권력자의 허락이 떨어졌다. 당일 밤 정부는 중대 담화를 냈다. 국기문란 엄단을 향한 통합수사조직의 창설을 공식화한 것이다. 나아가 수사단장직에 낙점된 자는 세간의 추측을 비웃듯 현역 장성인 권수아 중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이튿날 이른 아침 의사당 앞 수많은 검경 요원들과 특공대가 건물 외곽을 봉쇄했다. 의장의 승인 아래 본회의장 내부에선 송기철 의원의 구속 동의안이 절대적인 찬성으로 쾌속히 통과되고 있었다. 암흑 세력의 비호 속에 부패를 일삼던 의원들은 본인에게 화살이 쏠릴까 두려워 감히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했다. 권수아 중장은 요원들을 진두지휘하며 국방위원장 집무실로 곧장 향했다. 문이 열리자 송기철이 여유로운 낯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권 장군, 기어코 이 자리까지 왔군. 허나 명심해라. 나 하나 가둔다고 거대한 판이 뒤집힐 거라 생각하나. 난 악귀가 아니야. 이 썩은 시대가 낳은 구조 그 자체일 뿐이지. 날 쳐내도 또 다른 송기철이 계속 탄생할 거다. 바로 그 구조를 붕괴시키려 내가 여기에 온 거다. 권수아는 몹시 차갑게 응수하며 손수 그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송기철 씨, 당신을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누설,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반역죄 혐의로 즉시 구속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현역 의원 겸 국방위 수장이 현역 장성의 손에 구속되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의사당 돔 지붕 너머로 밝아오는 붉은 태양이 흡사 새 역사의 서막을 알리듯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수아는 마침내 거대한 암흑 조직의 심장을 완벽히 파괴했고 이제 남은 부패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최후 결전을 기획하고 있었다. 송기철 의원의 체포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그가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게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다. 권수아가 이끄는 합동수사단은 철야 작업을 불사하며 진실 수사에 매달렸다. 최 실장이 건넨 비밀 장부와 압수수색으로 얻은 물증들은 온 나라를 뒤집기에 충분했다. 전직 국정원장, 전직 검찰총장, 유력 언론사 사주, 재벌 총수 등 기득권층 인사들이 줄줄이 특수본에 불려와 강도 높은 집중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암흑 조직의 약점을 잡혔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결탁해 이득을 취했다. 한국의 권력자들은 썩은 범죄 카르텔 내부에서 복잡하게 얽혀 공생하고 있었던 셈이다. 수사 과정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보이지 않는 배후의 악랄한 방해 공작은 상상 이상이었다. 팀 내부에서 기밀이 유출되고 권수아를 미행하는 괴한들마저 등장했다. 급기야 그녀의 가족에게 섬뜩한 협박 전화까지 걸려왔다. 부패 세력 잔당들이 벼랑 끝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권수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층 매섭게 단죄의 칼날을 휘둘렀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고작 범죄자 몇 명을 잡아넣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이다. 여기서 단 한 발짝이라도 물러난다면 우리의 후손들마저 저 썩어 빠진 체제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참 두려운가? 상황실 권수아의 날카로운 물음에 수사관들은 일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굳건한 신념과 강인한 의지는 팀원들에게 고스란히 전염되어 두려움 없는 전사로 탈바꿈시켰다. 결정적인 단서는 뜻밖의 인물에게서 나왔다. 바로 송기철의 아내였다. 평생 남편의 그늘에 숨죽여 지내온 그녀는 남편의 끔찍한 본성과 배신감으로 인해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특수본 측에 남편의 은밀한 비밀 서재 위치를 폭로했다. 권수아와 한동길 대령은 즉시 송기철의 자택으로 향했다. 그의 서재는 겉보기에 무척 평범했으나 책장 뒤 은폐된 공간에 거대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금고 내부에는 어둠의 세력이 작성한 진짜 장부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최 실장의 자료는 복사본에 불과했다. 원본에는 그들이 자행한 추악한 범죄 내역은 물론 가담한 모든 인사들의 실명과 뇌물 액수가 아주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21세기 매국노들의 명단이나 마찬가지였다. 장부가 압수되자 마침내 모든 상황은 끝났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가담자들은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며 무너졌다. 한국 사회의 썩어빠진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개월 뒤 군사재판소와 민간법정에서 역사적인 재판이 막을 올렸다. 박동건 중령은 군수물자 횡령과 권력 남용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강성진 준장은 살인 청부 죄목까지 추가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파면당했다. 송건우 소장은 비밀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징역 30년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드디어 거대 부패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철퇴가 가해졌다. 송기철 의원은 국가반역죄 등 수많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되었고 재판부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최 실장은 수사협조 공로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루된 수십 명의 정재계 거물들 역시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모든 재판 일정이 끝난 날 권수아는 조용히 현충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름 없는 호국 영령들의 비석을 향해 엄숙하게 경례를 올렸다. 선배님들이 목숨 바쳐 수호한 이 조국을 두 번 다시 부패한 자들에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가 참배를 마치고 돌아설 때 전화가 왔다. 비서실장 송태진의 연락이었다. 권수아 장군님 정말 축하합니다. 방금 국무회의에서 장군님의 대장 진급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장군님을 헌정사상 첫 여성 합참의장으로 발탁하셨습니다. 군 서열 1위 사성 장군입니다. 이는 여군 역사상 그 누구도 닿지 못한 최고의 자리였다. 권수아는 차분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에게 개인의 직위나 명예는 중요치 않았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화려한 별넷이 아니라 조국 안보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감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 집무실로 걸음을 옮겼다. 최고 지휘관의 방은 넓고 화려했으나 그녀의 시선은 창밖 서울에만 머물렀다. 거대한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 부패라는 환부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군 내부에는 여전히 타파해야 할 낡은 과제들이 많았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국방혁신 2030이라는 새 보고서를 펼쳤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틈틈이 완성해낸 나의 청사진이었다. 장병들의 인권 보장, 비리 없는 투명한 군수 조달, 실전적인 훈련 체계 도입, 나아가 평등하고 공정한 병역 문화 정착까지. 그녀가 바라는 혁신적인 군대의 미래가 그곳에 숨쉬고 있었다. 조용히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한동길 대령과 임지훈 소령이었다. 이들은 이제 각각 준장 대령으로 승진하여 권수아의 최고 핵심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의장님, 첫 명령을 하달하여 주십시오. 권수아는 그들을 향해 밝은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이제 절대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뜻을 같이 하는 강인한 전우들이 있었다. 우리의 진정한 전투는 바로 지금부터다. 그녀의 음성은 차분했으나 대한민국군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천둥처럼 맹렬하게 퍼져나갔다. 단죄의 불길은 식지 않았었다. 이제 그 불길은 낡고 타락한 모든 것을 사르고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첫 여성 하부 참장 권수아 대장의 막이 마침내 올랐다. 그녀의 명성은 평범한 한 명의 장성을 넘어 부패와의 전투에서 쟁취한 정의의 표상이자 오랜 악습을 깨버린 혁신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림자 정부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가 뽑혀진 자리에 시민들은 새로운 군에 대한 벅찬 기대와 희망을 채웠다.
하지만 권수아는 승리감에 취해 있지 않았다. 거대한 거목의 썩은 가지는 베어냈지만 그 잔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숙이 얽혀 있다는 걸 그녀는 파악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군의 폐쇄적인 관습과 비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여전히 곳에 숨어 있고 있는 제3의 북극성애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부패의 씨앗들. 그녀가 직면한 현실은 축배를 나누기엔 엄청나게 무거운 과제들로 가득했다. 합참 집무실의 거대한 상황 앞 권수아는 며칠 밤낮을 대한민국의 국방 지도를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벽면을 잔뜩 채운 지도 위에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한적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싸워 나가야 할 내부의 문제점들이 붉은색 펜으로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국방개혁 2030. 그녀가 권오성 의장이 된 뒤 가장 먼저 내걸은 슬로건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살을 깎는 쇄신의 의지였다. 첫 번째 칼날은 인물들을 향했다. 그녀는 준장으로 승진한 한동기를, 국방부 감사관의 대령이 된 임지훈을 사이버 작전사령부 핵심 고직에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결행했다. 그림자 정부 수사 과정에서 실력이 검증된 젊고 강직한 인재들을 군의 심장부에 전진 배치한 것이다. 반면 예전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있던 장성들은 엄격하게 군복을 벗겼다. 군 내부에서는 거대한 반발과 저항이 일었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군인은 계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충성심과 실력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조국과 국민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자는 비록 그 어깨에 여러 개의 별을 달고 있더라도 우리 군에 설 자리는 없다. 그녀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칼날은 제도를 향했다. 군수품 조달 및 운영 시스템 전체를 민간 전문 기업이 개입하는 투명한 전자 입찰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했다. 박동건과 강성진이 저질렀던 것과 유사한 군납 비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또한 모든 부대의 회계 장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들여와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힌 것은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다. 특히 병사들의 인권을 향상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기득권 장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병사들에게 지나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행동은 군기강을 무너뜨리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의장님. 원로 장성들의 모임에서 한 예비역 대장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정책을 비판했다. 권수아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장군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전투력이란 무엇이 보니까 병사들을 소모품처럼 대하고 비인격적인 통제와 폭력으로 굴복을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진정한 전투력이 보니까 아닙니다. 참다운 전투력은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목숨 내걸고 지키는 이 나라가 나를 대우해주고 나의 헌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믿음.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조국에 바칠 것입니다. 저는 명령에 죽고 사는 로봇을 기르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전우를 아끼며 무엇보다 자신의 군복을 자랑스러워하는 생각하는 용사를 기르고 싶습니다. 그녀는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주고 외부와의 소통을 장려했다. 또한 부대 가혹 행위나 부조리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의장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여 그녀가 직접 모든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했다. 초반에는 반신반의하던 병사들은 자신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제로 부대를 바꿔나가는 합참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군대는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다. 경직되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소통하며 발전하는 공동체로 어느 맑은 가을날 권수아는 예고 없이 강원도 최전방의 한 GOP 소초를 찾아갔다. 헬기에서 하차한 그녀는 수행원들을 물린 채 홀로 험준한 산길을 지나 초소로 올라갔다. 철조망 너머로는 북녘의 영토가 아득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초소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어린 상병은 예기치 못한 권오성 의장의 출현에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여 꼿꼿한 자세로 경례했다. 충성 상병, 최동민 이상 없습니다. 그녀는 병사의 인사를 받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수고가 많군. 최 상병 밥은 먹었어? 야간에 춥진 않나. 끄떡 없습니다. 당심.
이렇게 방문해 주신 사실만으로 제겐 큰 기쁨입니다. 천만에 자네 같은 훌륭한 청년들이 조국을 지켜주고 있으니 도리어 내가 고마울 따름이야. 그녀는 병사 곁에 가까이 붙어 서서 꽤 오랜 시간 철망 저편을 살폈다. 이사코, 저 경계선 밖을 바라볼 때 자네는 어떤 느낌인가? 적을 막아내야만 한다는 마음뿐입니다. 응, 마땅히 그래야지. 권수아는 조용히 수긍하였다. 하지만 저 반대편에도 너와 같은 청춘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쪽도 우리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인류일세. 우리가 무장하고 여길 지키는 까닭은 적이 밉기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또 먼 미래에는 저 두꺼운 장벽이 허물어지고 양측이 서로 무기를 겨누지 않을 거란 소망을 품어야만 해. 그날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린 훨씬 강인해져야만 한다. 중장의 음성은 딱딱한 연설이 아니었다. 앞서 인생을 살아온 훌륭한 선배가 또 아들을 부대에 보낸 부모가 건네주는 포근한 위안과 같았다. 최상병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권 중장이 소초를 떠날 무렵 최상병이 대단한 용기를 내어 불렀다. 의장님,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편하게 해. 의장님은 정녕 두렵지 않으셨나요? 그 무서운 자들과 홀로 맞서 싸우실 때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오늘날을 겪고 있는 모든 청춘이 중장에게 던지고 싶었던 물음표일 것이다. 권수아는 잠깐 고민하다가 아주 차분하게 대답을 내놨다. 왜 안 무서웠겠어? 나 역시 평범한 인간인걸. 그렇지만 공포보다 더 큰 것이 존재했지. 오로지 책임감이었어. 내가 여기서 꺾인다면 억울하게 죽은 박도윤 일병 같은 청춘들의 희생이 영원토록 묻히게 될 것이란 절망감. 타락해버린 군대 속에서 신음할 너와 같은 후배들에게 암담한 세상을 물려주게 될 거라는 끔찍한 공포. 그 사명감이 나를 꿋꿋하게 지탱했어. 권수아는 병사의 듬직한 어깨를 토닥이며 덧붙였다. 자네와 조국의 청년들에게 나의 굳건한 마음을 꼭 전해주고 싶다. 세상을 홀로 뒤집을 순 없어도 1인의 결단 없이는 뭣도 변하지 않는 법이야. 악을 보고 피하지 않는 용기 꺾여도 거듭 일어서는 단단한 투지. 그 작은 기백이 뭉칠 때 세상은 마침내 더 찬란한 곳으로 발전하는 셈이야. 너희가 바로 우리의 등불이다. 중장의 고귀한 말은 세찬 바람을 타고 초소 넘어 조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서울행 헬기 안에서 권수아는 창밖으로 드넓게 이어진 대한민국의 눈부신 산하를 고요히 내려다보았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진짜 지휘관의 무게는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는 책임감에서 드러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더 커지지만 누군가 용기 있게 바로잡기 시작하면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을 끝내 바꾸는 힘은 높은 자리보다도 옳은 일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한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된다.